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계열 분석에 의한 수요예측, 요거 이제 정량적 분석법이라 그랬고, 정성적 분석법보다는 약간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개요 1, 시계열적 변동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자, 추세 변동 밑줄 그으시고 T라고 되어 있는 거 박스 치시고요. 트렌드, 자, 순환 변동 C, 사이클, 그 다음에 계절 변동 S, 시저널, 그 다음에 불균칙 변동 I, irregular라고 해서 I라고, 자, 이니셜, 그죠? 그걸 하시고, 추세 변동은 트렌드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트렌드가 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순환 변동, 사이클, 예를 들어서 일정 주기 없이 순환 반복된다. 주택 경기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그린다, 이런 것들. 계절 변동은 계절에 따라서 선풍기, 냉장고, 보일러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불규칙 변동은 이건 돌발적이니까 불규칙이죠. 자, 그래서 시계열적 변동의 구분,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 별표 2개 하시고 종류 보시도록 하시고요. 2번 시계열 분석 모델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법 모델과 성법 모델이 있는데 가짜는 더할 가짜도 더할 가짜. 그래서 더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변동의 크기가 각 기간별로 일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번 성법 모델은요, 수요 예측지가 곱하는 경우죠. 승법, 다 곱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 경우는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가법, 승법 모델이 있다. 굉장히 쉽죠? 곱하면 되는 것이고, 별표 한 개. 시계열 분석 방법, 자, 목적법,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전기수요법이 있습니다. 자, 가장 전기의 수요 실적을 차기의 수요 예측지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전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100개 팔렸다. 그럼 2월 달에도 100개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2월 초다. 그럼 1월은 지난 거죠, 그죠? 그럼 1월 달에 100개 팔렸으면 이번 달에 100개 팔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막상 팔아보니까 80개 팔렸어. 그럼 3월 달에 예측치는 80개가 되는 것인데 또 막상 팔아보니까 110개가 팔렸어. 그럼 4월 달에는 또 110개 이렇게 가는 것이죠. 3번 절반, 자, 이점평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됐고요. 자, 4번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라고 돼서 계절 변동이 분석할 때 좋다. 이동평균법. 자, 이거는 이동평균법은 3개월 이동평균법, 2개월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시고, 5번 최소 자승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추세 변동의 분석이고, 우리 XY 그래프에서, 그죠? XY 그래프에서 회귀직선식 있죠. 그게 최소 자승법이에요. SQC에서 배웠습니다. 자, 6번에 지수평할법. 지수평할법은 단기의 불균형 변동의 분석 방법이 지수평할법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 실제로 팔린 그 실측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5월달에는 몇 개가 팔릴 것이냐 하면 3월달에 팔린 실측치의 가중치를 0.5 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달에 했던 것을 4월달에 0.5 주고, 3월달에 0.3 주고, 그 다음에 2월달에 0.2를 주면 결국은 0.5, 0.3, 0.2니까 다 합치면 1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 지금 5월달 예측을 하는 거니까 4월달에 0.5를 주는 것처럼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수평할법이라고 하는데, 지수가중평할법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너무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넘어가죠. 자, 2번 양쪽 갈로 최소 자승법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 이거는 SQC에서 나왔어요. 회귀직선식 할 때 나왔고요. y = a 플러스 bx로 나왔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회귀직선 y는 a 플러스 bx로 나타낼 때 y는 수요량이죠, 그죠? 반응량이고 반응치고 y가 종속치죠, 그죠? 종속치. x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독립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의 변화량에 따라 y의 변화량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1번에 B는 기울기죠, 기울기. 그죠? B는 SXX분의 SXY죠. 앞에 SQC에서 배웠죠. 2번은 그러면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또는 그냥 계산기 집어넣고, X 데이터, Y 데이터 집어넣고 불러내면 되죠. 3번 양쪽 갈로 이동평균법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 1번, 이동평균법 종류. 1번, 단순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약간 중요한데, 뭐에 비해서 2번의 가중이동평균법에 비해서 조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 이동평균법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만 할게요. 20개 팔렸다, 15개 팔렸다, 30개 팔렸다, 뭐 35개 팔렸다. 40개 합시다, 그냥. 자, 40개 팔렸다, 뭐 10개 팔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 예측해야 되죠, 예측. 그럼 단순 3개월 이동평균법으로 예측하시면 앞에 있는 3달까지 더해서 10 더하기 30 더하기 40 나누기 3 하면 5월달이 되는 거예요. 뭘로 구하라? 단순 이동평균법의 3개월 단순 이동평균법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아니라 자 나는 2개월 단순 이동평균법으로 구하라 이렇게 하면 2개월 30 더하기 40 나누기 2 하면 돼. 35개가 되겠죠. 아니다 나는 4개월 하겠다. 4개월 단순 이동평균법을 하겠다면 직전 하나 둘 셋 넷 다 돼서 4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전체의 추세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편하다, 용이하다. 2번 가중이동평균법. 최근의 실측치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 이동을 구한다. 이동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법인데 예를 들어 이게 실측치인데 3개월 이동에서 그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얘를 한 50% 가중치 주고 얘를 30% 주고 얘를 20% 주겠다면 40 곱하기 0.5 그 다음에 30 곱하기 0.3 10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 바로 가중이동평균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피트법.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성법적 계절적 변동 곱하면 되고요. 가법적은 더하면 되죠. 그죠? 곱하는 형식이면 곱하면 되고, 더하는 형식이면 더하면 되고, 이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계절지수 SI 계산. 자, 계절에 영향이 있을 때, 단 1년 이상의 장기 예측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 고르지 않고요. 계절적 영향이 있을 때 1년 내에서, 그때 이제 이 계절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기별 이동평균치분의 분기별 실제 수요량이다. 그래서 이것도 1급에서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요. 4번 양쪽 갈로 지수평할법 외한 수요 예측 방법. 1번 단순 지수평할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다 중요하고요. 자,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실측이 이게 비슷해요. 현 시점에 가까운 실측치에 큰 비중을 두고 과거로 갈수록 그 비중을 지수수로 적게 해주는 가중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은 한번 보시죠. 지수평할법의 예측 모델에서 차기 예측치 박스치입니다. 단기 예측치 더하기 알파 괄호 열고 단기 실측치 곱하기 단기 예측치가 기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밑에서 이제 적다 보니까 FT는 FT1-1 되어 있죠. 그죠? FT는 FT-1 더하기 알파 actual 죄송합니다. T-1 FT-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뭡니까? 단기 예측치입니다. F는 future 이렇게 되겠죠. 미래죠, 미래죠, 그죠? 지수평할법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 자, 수요 예측 방법이죠. 자, F1-T 더하기 단기 예측치.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예측치니까 예측을 하니까 퓨처고요.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지금 시점이죠. T-1은 예를 들어 한 달로 치면, 월로 치면 한 달 전에 예측치 말이죠. 자, 이것은 2번의 예측치입니다. 2번에 지금 이제 3월 초인데, 자, 3월 1일이다. 이번 달에 몇 개 팔릴까 하는 것은 T-1, 즉 2월 달에 예측치가 있었겠죠. 2월 달 예측치 더하기 알파. 여기서 알파가 바로 뭡니까? 지수평할 개수죠. 지수입니다. 이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실측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2월 달이 실측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월 달이다. 3월 달 같으면 2월 달의 예측치 더하기 알파는 줄 거고 2월 달의 실측치 그 다음에 빼기 자 단기 예측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월 달의 예측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이 완성이 되고 자 지금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나 알파 곱하기 A 자 그 밑에 보면 알파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A 알파 곱하기 A t-1 더하기 1 알파 f t-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t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위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f t-1은 알파 자 요거 ft는 요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ft는 요렇게 되면 ft1-1은 알파 곱하기 a t-2 더하기 1 알파의 f t-2가 될까요? 자, ft는 요 공식이 지금 있죠. 책에 알파 곱하기 a t actual 그 다음에 future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죠. 그죠? t가 t-1로 바뀌었으니까 t-1이 t-2로 바뀔 거고 ft-1이 t-2로 바뀌겠죠. 그럼 요거죠.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FT는 알파 곱하기 A t-1이 있을 것이고 더하기 알파 1 알파에 A t-2 더하기 1 알파의 제곱 F t-2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같은 겁니다. 왜? 자, ft-1 요 놈을 요건데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ft는 알파 at-1 더하기 알파 1 알파 at-2 그다음에 더하기 1 알파의 제곱 그다음에 ft-2가 되는 겁니다. 자, 지수 평활계수의 설명이 있습니다. 수요가 안 되는 경우 알파 값을 낮게 주고 수요의 변동이 심하거나 성장률이 높은 제품 알파 값을 높게 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알파 값은 0.01에서 0.3의 값이며 제품 수요가 극히 불안할 경우는 0.5, 0.9 값을 준다. 알파는 0에서 1 사이 값이다. 밑줄 끊어 놓습니다. 우선. 자,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2번 방갈로 3번 방갈로 보지 않겠습니다. 4번 양쪽 갈로 인과형 수요 예측 방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양쪽 갈로 예측 기법이 적용. 자, 1번 예측 오차의 측정. 예측 오차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실측치 빼기 예측치다. 그렇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개 팔았어요. 근데 예측은 원래 80개 팔겠다고 했는데 실측치는 100개 팔렸으니까 20개만큼 예측 오차죠. 자, 이번 예측 오차의 측정. 자, 기억법 절대 평균 편차. 자, MED라고 있습니다. 이게 SQC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해서 MED는 n분의 시그마 절대치 AT-FT 위에 예측 오차 우리 배웠죠? 예측 오차 절대치만큼 다 더해서 그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은 절대 평균 편차다. 별표 2개 하시고 니은번 요거는 덜 중요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해서 MSE라고 있는데 요것은 자, 2개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3번 방한갈로 추적지표. 자, 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적지표. 예측치의 평균이 일정한 진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다 TS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 밑줄 것이고, 결과는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1이 아니라 0에 가까울수록. 자, TS는 MED, 위에 있던 MED. 그 다음에 RSFE라고 해서 RSFE는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다 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MED는
위에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2번 TS 추적지표 관리도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관리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75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시그마는 1.25m다. 박스 치셔요. 1시그마는 그러니까 매드도 결국 뭡니까? 편차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측치와 예측치가 뭐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대서 n으로 나누는 개념은 결국 변동 흩어짐에 대한 거죠. 이것과 우리 시그마 있잖아. 표준 편차. 그거와의 차이는 1.25배 정도 차이 난다. 박스 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예측기법의 선정과 적용. 1번 예측기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이거 다 읽어보시는데 1번 유용성 정확성. 2번 정확도의 정도죠. 이거를 예측의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예측의 정확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비용. 4번은 예측 기간의 길이. 예측의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예측의 적시성. 그 다음에 5번 분석 및 예측 소요 시간. 이것이 우리 예측의 간편성. 자, 다음에 6번 예측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간의 복잡성이 있다. 이것도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 자, 다음에 2번 예측 기법의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점이 제품 조합, 프로덕트 믹스. 자, 개요 품종별 생산 계획에서 최적의 제품 조합은 그 제품의 수익성으로 결정이 되며 생산 제품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의 조합을 제품 조합이라고 한다.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 개념이죠, 결국. 자, 이번 손익분기점 분식,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정의 제품 결합 분석이라고도 하며 제품의 최적 결합 비율을 손익분기점 분식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다 되어 있고요. 자, 손익분기점 분석,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왜 저거 하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나 했어요. 그죠? 뭐 구멍가게를 하나 했는데 뭐 슈퍼마켓을 하나 차렸는데 처음에 내가 예산을 뭐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그 슈퍼마켓 하나 작은 슈퍼마켓 차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5천만 원 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잖아. 그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내가 그 5천만 원에 대한 부분, 즉 손해를 본 부분과 그때까지 6개월간 벌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수익이 난 부분. 그게 이제 쌤쌤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수익이 생길 겁니다. 그런 어떤 지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양쪽 갈로 손익분기점 분석의 방법, 종류를 우선 아세요. 평균법, 기준법, 개별법, 절충법이 있다.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평균법이 있는데요. 평균법에 의한 BEP는 평균 한계 이익률분의 고정비다. 요거 박스 치시고 별표하시고, 단 평균 한계 이익률은 각 품종의 매출액 합계 분의 각 품종의 한계 이익 합계 곱하기 100 하면은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기준법은 기준 품종의 한계이익률을 사용하고 개별법은 각 품종의 한계이익률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분자예, 그죠? 자, 다음에 3번 결정 방법. 결정 방법에서 1번 방갈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손익분기점 BEP는 한계이익률분은 고정비다. 박스 치시고 별표 한 개 하시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단 한계이익률의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또는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변동비 또는 매출액분의 한계이익이라고 하고, 고정비는 가격 곱하기 한계이익률 곱하기 생산량이다. 요것이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의한 최적의 제품 조합이 있습니다. 1번 이 선형계획법 이것도 LP 이것도 굉장히 좀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울 정도가 되죠. 그죠? 자, 생산계획에서는 수익의 최대화 내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생산 공정 및 기계의 능력, 작업자 수, 원자재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제품 조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자, 2번 LP는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직선적 관계로 볼 때 LP 선형적이니까 직선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약 조건 위에서 이 제약 조건이 많죠. 서정계획법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 도입해서 이제 그 함수값 이제 그런 어떤 공식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으로 들어가면. 제약 조건 위에서 목적 함수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기법이며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뀌어 여유 변수, 자, slack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 치시고요.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LP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한번 밑줄 긋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제 3절입니다. 자재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자재 관리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재 관리는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수요 예측이었죠. 수요 예측. 그러면은 언제 어디만큼 팔릴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생산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생산을 하면은 그때 이제 팔릴지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뭐 단순 3개월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구해보시오 또는 지수 가중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나중에 구해보시오 이런 것들이 2차에서도 뭐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수요 예측. 그럼 수요 예측을 결국은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언제 얼마만큼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그 결정짓고 재고는 어때요? 재고를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면 재고가 거의 제로화 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중요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자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산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재는 또 뭡니까? 이 수요 예측을 해서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각종 부품, 자재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뭔가 이것이 합쳐져서 제품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자재 관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럼 우리가 1절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개요. 그럼 2절은 수요 예측 이제 이렇게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인데, 3절 요 부분은 바로 들어가는 게 좀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쭉 들어가면서 또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는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되셨죠. 왜냐하면 우리 생산 시스템, 생산 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품질 경영은 이거보다도 더 수리가 더 없어요. 수리가. 그나마 여기 적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눈 마주치거나 말로서 어디 차 드세요, 미술 끄세요, 별표하세요 하면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체크했는 것부터 빨리빨리 이제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웬만하면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00점은 못 맞습니다. 100점은 우리 이 지금 교재뿐만 아니고 생산 관리라고 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책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사용하는 생산관리 또는 운영관리 생산 시스템에서 책이 있습니다. 두께가 이렇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보고 가면 자 100점 맞을 수 있느냐? 100점 못 맞습니다. 그래도 이해도가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왜냐하면 상대적인 어떤 그 합격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이상 좀 안전빵으로 공부하자면 한 70점에서 75점 그 정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경향성 분석을 하고 밑줄 꺼주고 그다음 별표하고 그다음에 이건 2차에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기 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재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